한파가 몰아치던 초겨울 아침,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북적거리던 장례식장이 텅 비고 조문객마저 모두 떠난 뒤 텅 빈 빈소에는 남편과 저만이 남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손때가 묻어있고 아무 장식 없는 투박한 상자였죠. 남편은 말없이 상자를 건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에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멀찍이 떨어져 담배를 피웠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슬픔보다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보니 희미하게 내 며느리에게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랑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미처 다하지 못한 비밀일까? 저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도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왜 제게 이걸 남겼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자는 풀지 않은 짐처럼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눈에 띄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 저의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밤낮으로 상자에 대한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지냈습니다. 거실 구석의 작은 나무 상자가 마치 저를 계속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는 듯 혹은 아직은 열지 말라고 하는 듯.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밤중 아이들은 모두 잠들고 남편은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려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마. 남편은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거 지금 열지마. 그냥 놔둬. 그의 말투는 단호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한테 부탁했어. 절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열지 말라고.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자를 저에게 주면서도 혼자 열지 말라니 무슨 뜻일까요? 겁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전하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걸까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혼자 그걸 열고 울게 되는 건 어머니도 원치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거실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열고 싶은 갈망이 치밀었지만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열지 말라는 그 말. 어쩌면 이 상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걸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상자를 처음 마주한 날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지난 세월이 떠오르며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에 들어오던 날 문 앞에서 저를 맞았지만 환영하는 미소는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눈빛은 차가웠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고 식사 중에는 말보다 눈치가 먼저였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조심스러웠고 김치가 짜다고 한마디 하면 한참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무표정했고 제가 뭘 해도 칭찬은커녕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조리할 틈도 없이 다시 밥상을 차리고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진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으로 저를 억눌렀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했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들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눈치만 볼 뿐 저를 감싸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은 더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설거지를 반복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그게 며느리 도리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그럴 시간 있으면 할 일을 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싶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던 날들, 상자 하나 앞에 두고 과거를 꺼내니 쌓인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움과 원망, 외로움과 후회. 그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쓴 기억보다 참느라 지쳐 잠든 밤들을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자를 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늘 무표정했던 그 얼굴,
가끔 부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던 모습. 혹시 저처럼 그녀도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상자를 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머리로는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마지막까지도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원망과 궁금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상자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뤄봤자 제 마음이 더 어지럽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놓고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안에 내용물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자 안엔 낡은 편지 봉투 하나,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에 닿은 건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레 적힌 글씨. 나의 며느리에게. 이 5글자가 너무 낯설고도 이상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으로 저를 부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왜 이 마지막 순간에야 이렇게 다정하게 시작하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몇 줄 읽기도 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는 예상과 달리 훈계도 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시절의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시집와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세월을 살았다. 너처럼 매일 아침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킨 채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저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널 보면 옛날 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미안하단 말을 못한 건 내가 너무 무너질까봐 그랬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녀가 항상 날카로웠는지,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기 위한 방어였다는 것을. 편지 한 장이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어린 남편, 그리고 낯선 여성의 모습. 모든 것이 뿌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속엔 말로 다 못할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상자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다는 것. 말로 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마지막 편지. 저는 그날 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편지는 마치 시간의 틈 사이로 손을 내밀 듯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지난 삶이 담담한 문장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며느리였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고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마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늘 감정 없는 말투, 차가운 시선, 칭찬 한마디 없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저와 같은 시간이 있었단 걸 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편지엔 그녀가 겪었던 시집살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매 끼니마다 불안에 떨었고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했던 이야기. 친정엔 연락조차 마음대로 못했고 서러워도 운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던 지난날. 어쩌면 너무도 닮은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단다. 무표정한 얼굴, 딱딱한 말투, 그리고 간섭.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저를 또 다른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편지 속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어. 그런데 결국 나는 너에게 똑같은 그림자를 들이운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고 너는 참 잘해주었단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비록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덮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제 안에 오래된 분노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녀를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단다. 그 한 문장이 세월을 건너 저에게 다가와준 진심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가슴은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제게 위로와 함께 묘한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의 고통을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그녀의 침묵을 미움으로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아이가 아프던 날, 제가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없이 방문 앞에 죽을 놓고 가셨던 일. 그때는 그저 의무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보니 어쩌면 그건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 손끝으로 전한 진심.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벽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 벽을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녀는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단다. 그 문장을 읽고 나니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상처받았다고 느낀 말들, 시어머니가 차갑게 돌아서던 순간들, 심지어 그녀가 제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는 결코 의도된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외로움의 방어였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결혼 이후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렸고 저 자신도 감정 없이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멀리 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립되어 버린 두 사람. 결국 상처는 반복되었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던 날들, 명절날 가족들 틈에서 묵묵히 일하던 뒷모습, 거실에서 손주들 웃음소리를 조용히 듣던 눈빛. 상자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가 제게 보내준 달이었습니다. 다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용한 징검다리. 그리고 저는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편지를 읽은 후 저는 상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겉표지에 적힌 은행 이름은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잔액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일 줄 알았던 통장엔 몇천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금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입금된 흔적, 소액이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진 숫자들. 날짜를 보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해부터 시작된 금액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어머니가 늘 검소하고 저를 향해선 인색하기까지 했던 그분이 이 돈을 대체 무슨 용도로 모은 걸까요? 편지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쪽 접혀있던 한 귀퉁이에 작게 쓰여있는 문장을 저는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통장은 너를 위한 거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 써.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장엔 어떤 장식도 격식도 없었지만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지 금액의 크기보다도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더 컸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마음.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준비해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 저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그녀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의 표현이자 작은 사과일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아니, 모를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철저히 혼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통장의 이름도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시간들은 그 누구도 아닌 저를 향해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외롭기도 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에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말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이 상자. 그녀의 방식은 늘 조용했고 돌고 돌아서야 겨우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마지막 표현은 분명 제게 닿았습니다. 저는 상자 안의 통장을 조심스레 다시 접어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마음 잘 받을게요.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편지와 통장을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올려두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통장은 내 인생을 위해 써.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 그 짧은 문장은 제게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은 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편지의 구석엔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마지막 한 가지는 너를 위한 것이었으면 한다. 그 문장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후회와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던 그녀의 방식, 생전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야 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잠시 두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말투 너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꺼낸 용기의 음성.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치던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그녀의 마지막 부탁대로 제 인생을 위한 무언가를 시작해보자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20년 전에 접어둔 손글씨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짬짬이 끄적였던 글들, 하고 싶었던 작은 가게 이야기,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만 했던 일들. 그동안 저는 늘 언젠가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언젠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처 저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묵묵히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저를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믿고 남긴 것이라 해도 이 집안의 일은 결국 함께 나눠야 할 부분이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라고? 그는 통장을 몇 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힘없이 웃었습니다. 참 어머니답네. 죽고 나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시네. 그 말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근데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 이건 너를 위한 돈이다. 내가 원하는 데 써라. 그렇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써보려고 해. 한 번쯤은 정말 내 인생을 위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던 걸까요? 그 돈이 왜 당신 거야? 차가운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머니는 분명히 그걸 나를 위해 남기셨다고 편지에 썼어. 그건 당신도 본 그대로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서운해. 난 아들이잖아. 나도 가족인데 왜 당신한텐 이런 걸 남기고 난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엔 질투보단 외로움이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고 남겨진 우리에겐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외로웠구나.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저 역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선을 그어놓은 듯 우리는 조심스레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어긋나 있었고 무거운 공기가 가족 사이를 서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딘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딸은 눈치를 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상자와 편지, 통장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마음, 남편이 느낀 외로움, 그리고 저 자신이 처음으로 마주한 욕심과 자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 집안의 역사를 끌어안는 일이었고 시어머니가 남긴 무언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일이었고 그에 따른 갈등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저는 과연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때 다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뤄두지 않기로.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 삶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 하루라도 제 선택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해보기로. 저녁 무렵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 돈으로 작은 글쓰기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그냥 나를 위해. 남편은 처음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머니도 그걸 바랐을 거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였고 작은 포기였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제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저만 뒤로 물러나 있었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한 발 앞으로 내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등록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상자 속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와 통장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지만
사진들만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긴 흑백 사진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옛 추억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바라본 사진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중 한 장,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하거나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그녀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또렷하진 않지만 분명한 낯선 얼굴. 저는 사진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흐릿한 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떠났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도 개인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절절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 전의 약혼자였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이 사진을 상자에 넣어 제게 남긴 걸까요? 저는 곧장 편지를 다시 꺼내어 훑었습니다. 어딘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가장 아래 마치 망설이며 적어놓은 듯한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절 나에게도 다른 삶이 있었다. 하지만 선택은 항상 나를 되돌아오게 했지.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의 선택을 따랐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세월 속에서 감정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부재가 결국 며느리인 저에게도 이어졌고요. 그녀가 상자 속에 사진을 넣은 건 어쩌면 말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감정.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많이 외로우셨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웃고 울며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버텨온 여자의 시간을. 사진은 더 이상 오래된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잊힌 감정이자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통장,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단순히 냉정한 시어머니로만 기억해왔습니다. 말없이 가사노동을 시키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 없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생각해보면 제가 아팠던 날 몰래 문 앞에 죽을 놓고 갔던 사람도 그녀였고,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앞치마를 챙겨준 것도 그녀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제 곁을 맴돌며 무언가를 해주고 있었던 순간들이 점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억이 단순한 일상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고 그녀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 손녀의 옷을 손바느질로 수선하며 조용히 식탁에 나무를 올려놓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참아왔고 말없이 저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모든 감정을 상자 하나에 담아 제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녀가 제게 원한 건 어쩌면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낸 여자로서 또 다른 여자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고 싶었던 마음, 그게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늘 곁에서 조용히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무표정 뒤에 담긴 감정들을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단어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먼 곳에서 저의 선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상자 앞에 잠시 앉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잔잔해졌고 오랜 시간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잊고 살았던 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창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안에 편지와 통장, 사진들이 너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적어둔 문장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처럼 감정을 억누르며 살지 말라고, 자신처럼 희생만 하며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물건으로, 조언이 아닌 이해로. 문득 상자에 담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목소리였고 통장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사진은 그녀의 젊은 날이자
포기한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 자체는 그녀가 제게 건넨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저를 위한 하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진심을 담아 다가온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무심하게 대하는 듯했지만 실은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걱정의 끝이 바로 이 상자였고 저로 하여금 한 번쯤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저를 위한 상자였다는 것을. 미움도 원망도 거리감도 결국엔 그 사람의 말 못할 사랑이었음을. 저는 상자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이 상자 이제 제 인생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흘러나온 따뜻한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는 제게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고 저는 마침내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글귀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흔들렸고 먹물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적을 땐 손이 떨렸던 걸까? 아니면 감정이 푹 받쳤던 걸까?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너무도 짧고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딸처럼 아꼈단다. 그 말 한 줄에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시어머니에게 저는 언제나 며느리였고 가족이면서도 가족 같지 않은 거리감 속에 존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정체성이자 그녀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굴어도 그 마음속엔 분명 저를 향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는 그걸 말로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거실에 앉았다. 상자와 통장, 사진들 옆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는 원망도, 오해도, 서운함도 모두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덮인 건 단 하나, 사랑받고 있었구나라는 늦은 깨달음이었다. 사람은 때로 너무 늦게 알아버린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곁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편지 한 장이, 이 마지막 문장이 제게 더 아프고도 소중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온기가 시어머니의 체온처럼 느껴질까봐 쉽게 놓을 수 없었다. 문득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건넸던 짧은 눈빛이 떠올랐다. 무표정한 얼굴에 담긴 그 작은 흔들림. 그건 아마도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른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딸처럼 아끼셨다는 거.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과 제 진심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닿을 수 없었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상자에 곱게 접어넣었다. 이제 그 안의 물건들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고 제 삶 속에 스며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저는 상자 뚜껑을 조용히 닫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잘 살아볼게요. 며칠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건넨 말에도 웃음이 나왔고 남편이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커피를 건넬 때도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는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내어 글쓰기 수업에서 적은 짧은 문장을 다시 적어보았다.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가려 한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시간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였던 저는 이제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갈 때 저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자 속의 시어머니처럼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만큼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해 후회하는 어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정하게 말할 줄 아는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삶을 되짚으며 제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도 저를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닿는 것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 쓴 편지지 한 장을 꺼내어 조용히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혹시 내가 나를 오해한 날이 있더라도 나는 늘 너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상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